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노예 해방 기념일이죠. 준틴스 데이를 맞아서 하루 휴장했고 선물 시장은 이제 오후 1시까지 또 개장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1865년 6월 19일 텍사스에서 마지막으로 노예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의미의 공휴일이 준틴스데이입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하기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면서 미군의 개입을 시사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인데요. 미국의 개입으로 매듭이 지어질지 아니면 이익이 더 커질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동반 상승했습니다. 개인의 매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시장 하단을 탄탄하게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었는데 6월 FOMC 후 기준금리 유지라는 결과를 확인한 상황에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금주의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변동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2,970선을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3,000피까지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남은 상황이고요. 또 AI 정책 기대감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관련주들은 강세를 나타냈고 미국의 지니어스법 통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간밤에는 중동을 향한 긴장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성 여전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1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폭등장이 올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생겼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하우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준틴스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 간 충돌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참전이라는 판도라의 상장을 열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리스크들이 시장에 산적해 있는지 오늘 굿모닝 마켓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시장 관심은 모두 중동 갈등에 쏠려 있는데요. 특히 지켜볼 부분이 미국의 참전 여부죠. 일단 간밤에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그만큼 상황이 가변적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미국이 참전할 경우 이란도 포기보다는 항전 의사를 표명한 만큼 전쟁의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개입을 강행할 경우 중동의 다른 국가들까지 전쟁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뒀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가능성도 지켜봐야 하는데요. JP모건 등 여러 월가 IB에서는 최근 이 항로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경우 유가가 $120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보험료는 6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세계 최대 보험사 마시앤드맥레너는 호르무즈 해협 등 걸프 지역을 지나는 일부 선박 보험료율이 0.125%에서 0.2%로까지 상승했다면서 향후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박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전반적인 해상 운송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지정학적인 충격들을 잘 견뎌오긴 했습니다. 도이치뱅크가 1939년 이후 증시 매도세를 초래한 32건의 지정학적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 지정학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S&P 500 지수가 3주 동안 약 6% 정도 하락한 이후 그 다음 3주 동안은 완전히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이나 2022년 러우 전쟁처럼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도 주식시장 충격이 제한적이라는 건데요. 앞으로 중동 긴장이 지속돼도 영향 범위에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는 관세에 따른 영향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리스크입니다. 높은 관세 여파로 미국 주요 항구들의 5월 해상 수입량이 일제히 급감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만의 수입량이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하면서 2023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최대 항만인 로스앤젤레스 항만청 관계자는 관세가 30% 수준으로 완화되더라도 여전히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지금 관세 폭탄에도 미국 경제가 잘 관리되고는 있긴 하지만 벌써 몇몇 하드 데이터에서는 점진적인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7월부터 점차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협상 기간인 7월 9일이 다가오고 있는 점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9일까지 최소 15개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기대했던 G7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유의미한 소득이 없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일본과는 무역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인도와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협상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관세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 지표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휴장으로 약한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면서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의 병원 공습을 맹비난하면서 공격 강도를 끌어올리고 미국의 참전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면서 이번 분쟁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 같은 불안감에 국제유가는 모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간밤 WTI는 0.88% 오르면서 배럴당 75달러까지 상승했고 브렌트유는 2.66% 치솟으면서 배럴당 78달러까지 뛰었습니다. 아쿠아일로로 치닫고 있는 중동 갈등에 전 세계 증시도 요동치고 있는데 전날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 데 이어서 유럽 증시도 한 달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했습니다. 간밤 영국 패시 지수는 0.58% 빠졌고요.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 모두 1% 넘게 내렸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구글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6조 5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유럽 최고법원의 유럽사법재판소의 재판연구원이 상고 기각을 재판부에 권고하면서인데요. 구속력은 없지만 그동안 이를 최종 판결에 여러 차례 참고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의견은 구글에 불리하게 적용할 전망입니다. 최종 결정은 보통 수개월 뒤 나게 되는데 주요 외신들은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 안드로이드 사업 모델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평가했습니다. 반독점 소송전까지 거론 중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양사는 기업 공개 조건을 두고 지분과 수익 협상을 진행 중인데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몸집을 키우며 슈퍼 을이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율 삭감과 클라우드 독점 영위권을 포기하라 요구하면서 독자 노선을 향하고 있고요.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협상 자체를 중단하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까지도 고려 중입니다. 이대로라면 법인 전환을 위해 주요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승인이 필요한 오픈 AI는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되는데 소프트뱅크로부터 받기로 했던 대규모 투자가 무산될 상황에까지 놓이게 됩니다. 이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인텔이 과거 영광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임원 3명의 재선 불출마를 발표하면서 이사회 개편에 착수했는데요. 최근 케이던스와 애플, 구글 등 굵직한 테크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핵심 경영진으로 대거 영입했습니다. 조직 개편과 함께 고강도 비용 절감 정책도 병행하고 있는데 내달부터 공장 운영 부문을 중심으로 전체 인력의 최대 20%에 달하는 구조 조정에 나설 계획이고요. 특히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핵심 기술직과 현장 인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감축이 예고돼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X가 대대적인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조만간 사용자들이 앱 내에서 직접 주식을 비롯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밝혔는데요. 올해 안에 X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출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앞서도 비자카드와 함께 올해 말 디지털 지갑을 비롯해 P2P 결제 서비스인 X머니를 출시하겠다 밝히기도 했는데 단순 소셜미디어를 넘어서 채팅부터 결제, 금융 서비스 등이 통합된 슈퍼 앱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어서 월가 인사이트까지 짚어보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를 보면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가 미국을 제외한 해외 주식을 최우선 투자처로 택했습니다. 향후 5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것으로 봤는데 미국 주식을 꼽은 응답자는 23%에 그쳤고 금은 13%, 채권이 5%로 뒤를 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최근 신흥시장과 에너지, 은행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등 경기 방어주에 대한 비중은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에 대한 투자 열기는 석 달 연속 이어졌는데요. 응답자의 41%가 금을 가장 인기 있는 포지션으로 꼽은 반면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 구성된 매그니피센트 세븐 투자는 23%로 감소하면서 열기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금보다 더 반짝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백금인데요. 최근 백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1,350달러를 넘어서면서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올 들어서만 40% 넘게 급등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과 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백금도 함께 뛰고 있는 모습인데요. 블룸버그는 백금 가격이 중국의 강력한 수에 힘입어 기록적인 분기 급등세를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관련주가 계속해서 증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하게 시세 분출했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면서 제도화에 한 발 더 다가선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강한 우려를 표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자 이것이 투심에 추가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 총재는 지급결제 업무 주체 변화 등을 언급하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부처가 자리 잡히는 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서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나서자 국내 역시 속도를 낼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한국정보통신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NHN, KCP도 9% 넘게 시세 분출했고 카페24 5.8%, 인포바인과 NHN 모두 5%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 심사가 오는 26일 진행됩니다. 국내 첫 해체 사례인 만큼 원전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만약 성공적으로 해체할 경우 우리나라는 원전 가동부터 해체까지 원전 전주기에 걸쳐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력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올해 5월 기준 영구 정지 상태지만 아직 해체되지 않은 원전이 189기에 달하고 앞으로 영구 정지를 앞둔 원전까지 합하면 원전 해체 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지는데 이에 따라 2050년쯤엔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전 해체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막대한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이에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오르비텍 상한가 기록했고요. 우진도 18% 가까이 시세 분출했고 우리기술 14.16%, 한전 KPS 13.9%, 비트로테크도 10%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지속되면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현지 시간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나설지 여부를 향후 2주 안에 결정할 거라고 밝혔죠. 그러나 이 같은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우리 K방산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중동이 주요 시장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충돌 이후 지역 내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어날 거란 전망인데요. 또 향후 성장 잠재력도 크다는 평가인데 사우디가 육해공을 모두 포함한 대규모 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업계는 사우디로의 수출 규모가 7조 원에 이를 거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유가와 물류비 상승으로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풍산이 17%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MNC솔루션도 11.22%, 풍산홀딩스 8.65%, 현대로템과 에이스테크 모두 8%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콘텐츠주가 강세 보였는데요. 스튜디오 미르가 미국의 마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 17일부터 2028년 3월 1일까지인데요. 판매와 공급 지역은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 국가로 계약 금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인 파라마운트에 이어 마블까지 계약을 맺으면서 관련주에 훈풍을 불어넣었는데요. 더불어서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 계획으로 5년간 5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산업 지원 방안 추진을 보고했다는 내용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호재에 있었던 스튜디오 미르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키이스트 13.57%, 펜엔터테인먼트 10.96%, 대원미디어 9.65%, 마지막으로 SBS가 7%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삼천피 손에 닿을 듯 닿지 않습니다. 어제 코스피 장중에 2,996포인트까지 다가갔었지만 3,000 돌파엔 실패했습니다. 코스피 PBR 1배, 시가총액이 장부상 자산 가치와 일치한 이 시점에 더 오르면서 지수가 3,000까지 터치할 수 있을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양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0.2% 정도 올라서 2,977포인트, 코스닥은 0.4% 가까이 상승해서 782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일부 테마성 종목의 매수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어제로 코스피 PBR은 1배, 코스닥은 1.74배를 기록했습니다. 오를 만큼 오른 건지 아니면 계속되는 중동발 긴장함에 주춤하는 건지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8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 기관도 3천억 원 넘게 팔아내며 3천 돌파를 저지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3,500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만 팔자세였습니다. 1,366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이 17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였고 개인도 1,300억 원에 달하는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총상위 대형주가 좀 약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탑10에서 가장 크게 오른 건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 이틀 연속 급등해서 시총을 약 40조 원까지 몸집을 불리면서 8위권까지 진입했는데요. 그밖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차 등이 소폭 올랐지만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앞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1% 하락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선 반등한 종목이 좀 나왔습니다. HLB가 6% 가까이 반등, 6거래일 만이었고요. 파마리서치가 5% 가까이, 펩트론도 8% 가까운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반면 시총 1위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에코프로와 휴젤은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1,380원까지 올랐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0원 80점 급등해서 1,380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이어진 영향이었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도 미군의 이란 폭격 가능성을 경계하며 환율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NDF에서는 살짝 꺾였는데요. 6시 기준으로 1,377원 5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소폭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섹터별 리포트 정리해드립니다. 반도체와 통신장비주에 대한 보고서 가져왔는데요. 대신증권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천했습니다. AI 시대 반도체 산업은 가격보다도 품질이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D램과 HBM, 낸드까지 모두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제시했는데 목표 주가는 74,000원으로 잡았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30만 원까지 봤습니다. 한편 통신 장비 섹터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매수 시점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7월 4일 전까지 통신장비주를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7월 4일 이전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의 전파 인증, FCC의 주파수 경매 권한이 복원될 것이고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지면 버라이즌이나 AT&T 또는 삼성전자와 노키아, 에릭슨 수주로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실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증권은 국내에서도 신규 주파수 경매와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 국내 통신 장비주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고 밝혔는데요. SK텔레콤과 LG U+, KT 순으로 투자 매력이 높다고 제시했고요. 그리고 미국 광대역 주파수 할당과 중국산 부품 제재 강화의 수혜주로 RFHRC와 KMW를 제시했습니다. 더불어서 보안 이슈에 따라서 양자암호 통신 관련주인 ICTK도 추천했습니다. 반도체와 통신 장비주에 대한 보고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중국에서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6월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합니다. 미국에선 당뇨병 학회가 개최되고요. MSCI에서 글로벌 시장 접근성 리뷰 평가를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원전 해체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한국의 최초 상업용 원전 고리 1호기의 해체 승인 심사가 다음 주 중에 마무리되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로 원전 해체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강세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국내 증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했는데요. 우리 시장 일단 프리마켓에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빅5 종목 중에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삼성전자가 0.68% 오름세로 59,600원, SK하이닉스가 1%대 상승하며 거래가 24만 8,5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0.17% 약세로 29만 5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강보합권입니다. 현재 93만 5천 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빅5 종목도 확인하시죠. 여기서는 HLB가 2.26% 약세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불 켰습니다. 알테오젠이 0.13% 오름세로 거래가 38만 7,500원, 에코프로비엠도 강보합권입니다. 거래가는 9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는 0.36% 오름세로 4만 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도 0.18%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27만 3,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점검했습니다. 코스피 PBR 한 배를 기록한 상황에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는 PBR 1.05배에 해당하는 3,100인데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작아진 상황인 만큼 3,000피 돌파도 중요하지만 지수가 기반을 다지면서 나아가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 무력 충돌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트럼프가 2주 정도 다시 시간을 줬네요. 네. 네. 아유,
2주 너무 긴데.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긴 하죠. 예, 계속 불확실성이 그거 하네요. 진짜. 근데 어떻게 지금 어제 미국이 아니 근데 왜 준 다음에 틴스가 뭐죠? 그 나인틴스인데 나인을 뺀서 준틴스 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준 틴스예요? 네. 오. 아니 저희 오프닝 전에 일부러 선생님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아니, 일부러 지금 방송 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준 나인틴스면 나인틴스지 준 틴스 하길래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얼핏 듣고는 이게 6월달에 티네이지들 청소년들 위한 무슨 날인가 싶었죠. 노예 해방의 날이었다. 네, 마지막 노예가 해방된 날이 6월 19일. 근데 그 와중에 유럽이 슬금슬금 이렇게 크게 둥그렇게 빠지고 있어가지고 어제 저한테 보여줬던 차트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아주 이 기분 나쁜 패턴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와중에 우리는 뭐 최근 한 달로 보면은 완전 단연 코스피 1등인데 어제는 동학개미라는 말이 다시 나올 다시 정도로 나왔어요? 개인 투자자가 열의를 해주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이란에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군사작전을 해야 될지 안 할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네. 불확실하죠. 그렇죠. 다 불확실성 투성이죠. 전부 불확실한데 확실성을 갖고 움직이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더 이상 이- 시장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이 접근하시는 자신감 것 대단한 같아요. 거죠. 예. 네. 유가도 궁금한 시점에 오늘은 네, 바로 모셔볼게요. 네. 그러면 상상이증권 리서치센터 배경찬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예, 또 센터장님 뵙는 거 보니까 또 한 달이 훌쩍 지나갔구나. 예, 한 달이 됐어요. 네. 저도 한 달이 지난 거를 SBS 여기 탑에 오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 때마다 근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좀 굵직굵직한 불확실성 뉴스들이 많아요. 빵빵 터지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생각보다 저희 예상보다는 이란에 대한 네. 어떤 타격, 이스라엘 네. 타격이 컸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좀 빨랐고요. 네. 보통 사안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 덤덤하게 네. 얘기하고 있는 경향이 거기서는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네. 죽고 다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죽고 다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하튼 예상보다는 타격이 컸고 서론의 공방이 컸고 미국이 중재할 시간이나 이런 거 없이 이스라엘이 더 빨리 서둘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오죽하면 G7 예. 하다가 돌아왔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의 행동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빨랐을 거고 민주당 입장 예전에 바이든 정부였으면 상당히 많이 말릴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봐요. 바이든은 네, 예전에 네, 어떤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할 때 그 이상의 무기는 주지 않겠다고 하는 보더라인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트럼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지하는 편이니까 이스라엘 걸 예. 믿고 승낙을 받기 전에 미리 1차전 공격을 했다고 좀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도 고뇌는 찼지만 그래도 이참에 이란에 대한 핵시설을 없애는 게 맞겠다고 결론 내린 건데 다만 확전에 대한 여부 그리고 유가에 대한 여부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도 어저께 뉴스 보셨겠지만 제롬 파웰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예. 미국 금리 일을 인하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롬 파웰은 무슨 소리냐 지금 하반기에 지금 우리가 했던 관세 인상에 대한 효과가 7, 8월, 9월에 인플레이션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당장 인하할 수가 없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그렇죠. 있고 예. 근데 그 와중에 믿었던 유가마저 폭등하면 트럼프는 더 궁지에 몰립니다. 냉정히 그렇죠. 얘기하면 네. 국내 정치 상황으로도 지금 여기저기서 상당히 반대 시위가 많은 상황에서 가장 생활 물가가 뭡니까? 미국에서 가솔린, 가스 가격이잖아요. 네, 네. 가스 가격 우리가 말하는 가스가 아니라 이게 가솔린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에서 이제 가스 스테이션을 하니까요. 저도 맨 처음에 그렇죠. 가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가스 스테이션인데 가스 가격이 만약에 오르게 되면 상당히 불만이 충분도 다중도 돌린다는 그렇겠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거기에 의 확전을 좀 막으려고 2주를 준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거기를 타격하고 싶지만 그래서 2주를 좀 만약 타격하면 이란은 마지막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 봉쇄합니다. 제 그렇죠. 느낌상 예.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럼 이성을 잃거든요. 어차피 그 정부는 잃을 게 없기 때문에 그죠? 하메니 정부는 사람이 죽고 핵시설이 어디 파괴되면 결국은 사람은 뭐 아니면 도가 돼요. 다 잃을 거 다 잃어버리면. 그럼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적으로 봉쇄하거나 뭐 거기 항만을 파괴하거나 해서 어느 물동량의 20%가 이제 순식간에 없어지는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럼 트럼프는 적어도 100불 이상의 유가를 연말까지
갖고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고뇌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핵시설 파괴와 하메네 정권의 교체까지 하면서 전면적으로 할 거냐. 그러면 저희들도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증시에도 매우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유가가 100불 이상 간다는 거는 결국 저희 물가나 아니 수입 물가 그다음에 지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란이 차라리 조금 제스처를 취해서 빨리 자기 스스로 핵시설을 한 달 내에 파괴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정권을 유지해달라고 하는 그런 협상안을 빨리 해서 제나바나 이런 스위스에서 만나면 조금 진정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봐요. 하메네이 정권도 아직은 정권을 연장하고 싶고 그러면 마지막 카드는 자기 스스로 핵을 좀 없애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그래서 자기가 좀 실리를 추구하는. 왜냐하면 시간을 끌수록 이스라엘은 더 급해지거든요. 이스라엘은 빨리 스트라이크를 해서 정권의 어떤 보수 강경파를 또 직결시켜야 할 정치적 요인도 있어요. 사실 전쟁이라는 안타까운 거죠. 사람을 목숨을 담보로 정치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여하튼 그래서 아마 2주 안에 빨리 결정할 건데 저는 굳이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이란이 먼저 미국에게 화해 제스처를 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계속 타격을 당하고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하메니 정권이 떠나가는 그래서 팔레비의 왕자들이 돌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 이란하고 협상할 때 포함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가 포함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우라늄 농축 지금 이게 뭐 뉴스에서 보면 60%까지 돼서 이게 사실상 무기화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게 근데 우라늄 농축은 이렇게 무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쓰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해서 100% 뭐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보통 우라늄 농축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에너지원으로서 핵 연료, 핵 발전 우리가 보통 고리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죠. 그러니까 핵을 분해할 때 나오는 열과 빛을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바꾸냐에 따라서 그것을 더 세게 하냐 아니면 부드럽게 그 반응의 속도를 이완시키냐에 따라 발전과 폭탄으로 나눠질 뿐입니다. 예.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그렇게 봤던 것 같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농축의 강도와 질에 따라서 그것이 더 빨리 반응하느냐 적게 하느냐인데 60% 이상이면 통상적으로는 핵풍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도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런 부분에 핵무기화될 수 있는 거는 매우 그래서 뭐 뉴스에 보면 한 달 이내에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네네. 게 농축의 속도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니까요. 근데 이 농축을 이제 전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트럼프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국 정부는 핵 발전소 자체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좀 뉴스에 보시면 그 지하에 깊이 숨겨져 있는 농축 설비들. 네. 그거 상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죠. 왜 그렇게 깊이 180m나 100m 가까운 곳에다가 농축 설비를 만들어 놨는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게 만약에 AI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원자력 기구의 세차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냥 지상에 놔도 되는 문제를 굳이 지하. 근데 물론 이란의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걸 대비해서 폭발에 대비해서 지하에 만들었다는데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과학론자에서 그럼 고리 원전 이런 거는 뭐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쉽게 말하면 저희가 상당히 불순한 건 맞죠. 네. 핵무기 개발용으로 하고 있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보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왜 대문자로 트루 소셜 올려 just do it 그냥 해라. 무슨 뭐 나이키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 입장에서 어떻게 그래요? 핵 개발 안 할게요 앞으로. 네. 뭐 당신들 그거 한 대로 할게요. 우리 뭐 장성들 죽고 핵과학자 죽고 시민들도 죽고 했는데 뭐 없었던 일로 할게요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 하메네이의 메시지는 우리 그런 식으로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이게 좀 증시와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한데 또 네. 철학적인 얘기인데 예. 중간적의 어떤 그 역할론자가 원래 미국에 해줘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보세요. 양측에 싸울 때 말리는 네. 사람이 있고 글쎄. 거기에 둘의 협상을 이끌어서 그러니까 A와 B 측의 정치력이 뭘 주고 뭘 받는 거라면 각자 원하는 거를 들어보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사실 강대국이고 그것이 리더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냐면 좀 그렇게 한쪽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달이 벌어지는 거고. 뭐 때로는 싸움도 필요하다고 그랬고. 예. 예. 근데 이제 다 좋은데 제 말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각 지역별로의 경쟁, 지금 사실은 러시아, 중국과 미국이 또 어떻게 보면 또 갈라져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쪽은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 또 갈라져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럽하고도 지금 미국 사이가 안 좋아요. 예.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나토에 대한 부분들, 예. 주독 미군들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이걸 중재할 어른이 아이가 돼버린 거죠.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중잘 어른이. 그러니까 맞잖아요. 어른이 돼야 될 어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데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저희 결국 증시의 영향을 얘기해야 되는 네. 거고 네. 제가 뭐 좀 이따가 뭐 그래프로 말씀드리겠지만 증시에 여러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네. 결론은 가장 큰 시나리오가 뭐냐 그러면 저는 유가가 지금 한 75불까지 올라갔어요. WTI 기준에서. 네. 근데 제가 저희 하우스, 저희 상상증권에 올해 이벤트 이런 이벤트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평균 유가를 68달러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저는 틀리더라도 저희 뷰를 명확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야 저희가 뭘 틀렸는지 알고 그다음에 반추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들은 여전히 유가가 올 초 대비해서 연말까지 유가는 서서히 하향 안정화될 거라 보고 있고 배럴당 70불 위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70불 이상의 유가가 지속되거나 저희 뷰가 틀릴 가능성은 전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이럴 때마다 썰로 돌긴 합니다만 실제 봉쇄된 적은 없죠. 저는 오일 쇼크에도 봉쇄된 적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오일 네, 쇼크를 네. 잘 모르시는데 7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에서는 예. 이스라엘과 협력했던 국가들에게 아예 원유 수출을 안 한 것뿐이에요. 뭔가 오해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협조적인 국가들한테는 이스라엘과 뭐 국교를 맺었다든가 이스라엘과 뭔가 협력하든가 네. 미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 영국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원유 수입을 못했던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지 호르무즈 해협을 중단할 이유가 없고 그때 그럼 어디 기름 갖다 썼습니까? 그때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일부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같은 거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또 정치적 복잡한 게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일부러 그 종교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네. 또 종교가 복잡해요. 중동이. 그러니까 호르무즈 네. 해협을 또 봉쇄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뭐 이란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림, 잠깐 네. 이 그림이 예, 있는지 그러시죠. 모르겠는데 네. 호르무즈 해협의 그림이 없으면 뭐 아까 어쩔 수는 없고요. 잠시 나왔었습니다. 예. 예. 자, 요거 예. 좀 설명드릴게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오른쪽은 이란이고 왼쪽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네.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런 나라가 있는 건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싸고 이 양쪽의 종교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슬람교지만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게 있습니다. 또 쉽게 설명드릴게요. 마호멧이라는 사람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그러니까 마호멧은 아들이 없었어요. 예. 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순니파는 뭐냐면 마호멧이 없었으니 쉽게 말하면 술탄이라고 하는 그 교황 같은 개념, 네, 네. 자기의 아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어떤 그 교황 같은 개념을 적자로 해서 모셔야 된다는 입장을 한 거죠. 그게 순위파. 그러니까 마호멧의 제자 중에 네. 탑을 예. 계속 그 황제처럼 술탄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순니파고요. 네. 시아파는 아니다. 혈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딸. 딸의 어떤 계통을 이어야 된다는 게 시아파입니다. 네. 그래서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응이 들어가니까 이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이란과 맞잖아요. 시아파니까 네. 이란이고 이 네. 이란의 형제들이 어디냐 하면 헤즈볼라와 하마스입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전쟁의 표는 뭐냐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시아파를 씨말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마스 괴멸됐고요. 헤즈볼라,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괴멸됐어요. 네. 이제 남은 마지막 카드는 지금 이란입니다. 아. 이란은 어떻게든 없애야 됩니다. 눈에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순니파는 말을 잘 들어요. 이쪽은 술탄이고 이쪽은 쉽게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이라크, 쿠웨이트 대부분이 다 순니파이기 때문에 협조적입니다. 네. 친미 계열이고 또 네. 친미. 네. 그러니까 눈에 가시는 이쪽 계죠.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이 3대 축입니다. 근데 두 개는 괴멸됐으니 이란만 없애면 된다는 생각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왜 아까 그 호르무즈 해협을 보여드렸냐면 왼쪽이 사우디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사우디도 원유 수출이 좀 껄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네요. 물론 사우디의 네. 반도의 왼쪽에도 항구가 있습니다. 리야드라든가 왼쪽에 보면 항구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오른쪽으로 원유가 또 나가고 쿠웨이트나 이런 쪽은 반드시 저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왜 당신 때문에 길목을 막아서 우리 원유 수출을 못하냐고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범무슬림 계열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좀 복잡하게 한 문제가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란이 자기 스스로의 괴멸을 위해서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하메니 정권을 붕괴를 감내하고서라도 저걸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고통은 자기가 숨겨놨던 핵시설을 스스로 파괴하겠다, 공개하겠다. 이게 근데 왜 그럴까요? 파괴하고 공개도 다음에 개발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생각은 이 정권이 유되면 지금은 눈물을 머금고 그만두지만 다시 언젠가 미국 정권이 바뀌고 이스라엘 정권이 바뀌면 자기 언젠가는 그 핵을 다시 개발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싫은 거예요. 아예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일 겁니다. 이스라엘 아예 입장에서는. 씨를 말려야 된다는 생각할 거고. 근데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주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굳이 얘기하면 증시의 유가 측면에서 보면 100불 이상 가는 시나리오의 확률은 있지만 좀 매우 낮을 가능성이 있고 이란이 스스로 먼저 얘기해서 유가는 다시 제네바에서 미국과 만나는 순간 유가는 다시 70불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마 다음 달 초 정도가 아닐까? 네. 빠르면 다음 주 초, 늦어도 다음 7월 초에는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정권까지도 교체가 되는 걸 원했던 거고. 당연히 원하죠. 예. 지금 핵 개발을 한 정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팔레비 왕조가 이란이 친미였어요.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하메니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란이야말로 가장 친미였고 여성들에게 가장 관대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무슬림 전통 제국이 되면서 상당히 네. 이제 이 신앙과 국가가 일체가 되는 엉뚱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 왜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이란이 핵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화면을 약간 보여드리면 네.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당연히 뭐 싫어하겠죠. 당연히 예, 싫어하는데 근데 유독 제가 여기 표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원인 분석이라고 네. 아마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구두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중동 국가 중동 반도 내에서 가장 유일한 핵은 이스라엘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 예, 이스라엘만 예.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거기가 파키스탄은 중동 지역은 아니지만 파키스탄도 핵 보유국이잖아요. 중동은 좀 많이 떨어져 있긴 중동하고는 하죠. 아니지만 예. 중동 맞습니다. 내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도 당연히 핵 보유국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힌두교고 그쪽은 그렇죠, 힌두교고 그렇지, 정기적으로도 뭐 그렇지. 여기는 네네. 이스라엘. 대면대면한 사이고요. 네. 네, 서로 네. 뭐 관계는 안 하는데.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일한 핵 보유국지가 깨질 수 있는 거는 힘의 균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왼쪽에 화면에 보면 안보 위협이라든가 생존 전략은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이 얘기를 하기엔 좀 조심스럽고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치적 생존 모색은 뭐냐면 네타냐후 총리 지지도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부패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비리 리스크가 항상 있었던 대통령 후보 총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법 리스크나 정치적으로 항상 불안정했는데 이번에 하마스와 헤즈볼라 전투를 통해서 뭔가 신뢰를 얻었고 이참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긴장을 조성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6월 중순인가에 의회 해산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 의회 해산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회 해산을 시킨다는 건 전쟁을 그만두라는 뜻인데 국민들이. 근데 의회 해산을 하지 않았던 얘기는 이 전쟁을 해라는 뜻이고 그렇다고 보면 연말까지는 의회 해산을 안 나올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만나는 걸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6차 핵 협상 앞두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스라엘은 벙커버스터, GUB 벙커버스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 80m까지 가는 그 GUB 비트 폭격기를 통한 그건 없기 때문에 예, 미국이 지원해줘야 예, 된다는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해야만 그 지하 핵시설을 없앨 수 있는 겁니다. 탑건 매버릭 영화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곡 안에다가 지하 시설 있고 그걸 다시 그 초 안에 못 올라오면 죽는 그 시뮬레이션 많이 했던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니 진짜로요. 그게 다 근거 없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계곡 산에다가 예. 넣어야지 예. 기본적으로 그것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인장님 말씀대로 다행히 미국이 아직 통제할 수 있는 건 다행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희망적일 수는 있고 저는 희망을 좋아하지만 그렇게 아마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이 극비에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비에. 뭐 이렇게 지금 탑건 매브릭도 말씀하셨지만 할리우드의 뭐 가치나 문화를 뭐 제가 저 개인적으로 다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할리우드의 상상력은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그 괜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유가 있겠죠. 예.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현실화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빨리 현실화되고 현실화되고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우리
톰 크루즈 형이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걸 찍었느냐 하면은 이런 상황을 갖다가 네. 충분히 이제 어떻게 상정한 거다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전에 이럴 때마다 120불 갑니다, 130불 갑니다. 유가 저 아이비들의 이 호들갑이 저는 못마땅한데 우리 저 백선 팀장님 저기 계셨잖아요. 정유사에도 계셨잖아요. 네. 하나 그 뭐 호르무즈는 뭐 안 된다고 보고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왜 이렇게 국제 유가가 이렇게 훌쩍훌쩍 뛰면은 그 오른 유가로 이렇게 실어 오는데도 하다못해 보름 정도는 걸릴 텐데 왜 대값 오르자마자 주유소 기름값이 오릅니까? 약간 사회자님이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시차는 존재합니다. 아 시차는 있나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 저희가 이제 리맥스라고 미국의 그 거래소, 예. 이 상품 거래소 리맥스가 있고 예. 시카고 보드 오브 CBOT가 있지만 네네. 예. 리맥스에서 주로 이제 가솔린, 휘발유, 원유가 매일매일 거래됩니다. 예. 그죠? 매일매일 거래되죠. 예. 근데 이제 중동에서 바로 그날 새벽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가격에 반영이 돼서 그렇겠죠. 뭐 휘발유나 가솔린 가격이 10%씩 폭등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자 울산이나 여수에서 휘발유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가격은 국제 가격과 연동하게 돼 있어요. 일정 부분은. 연동하게 돼 네,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무일가의 법칙에 위배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뉴욕의 가솔린 가격이 100% 올랐어요. 2배가 됐어요. 그날. 근데 우리는 하나도 안 올렸어. 네. 그럼 저희 같으면 저희 원유를 미국 수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 가솔린을 미국 수출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아니면 미국의 어떤 수입업자가 당신이 그렇게 싼 휘발유 저한테 주세요. 네. 제가 미국에 잘 팔겠습니다. 예. 그게 아비트리지 않습니까? 예. 차익거래. 예. 그런 걸 대비하시더라도 이 국제가에 어느 정도 연동하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확한 시뮬레이션까지는 저도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게 또 상식적으로 맞죠. 국제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 가격이 계속 똑같다. 그리고 정부가 통제하는 가격도 아니지 않습니까? 휘발유 가격은 기업들이 하는 가격인데 이것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건 맞죠. 왜 근데 그러냐면 또 불합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가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은 달콤해 보이고 정유사가 돈 많이 벌었네 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원가가 계속 상승하는 거죠. 예. 만약 지금 이 휘발유 가격을 그대로 계속 둔다는 거는 한 달 뒤에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은 이 리맥스에 맞게 유가와 국제가를 다 올려주는 거밖에는 방법은 없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그게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중동 호르무즈에서 저희 나라까지는 딱 정확히 30일이 걸립니다. 30. 그러니까 30일? 지금 저희 30일에 그러니까 유조선으로 한 달이 걸리기 오는데? 때문에 VLCC라고 하는 유조선은 지금 정확히 말하면 29척이 떠 있는 겁니다. 매일 한 척씩 들어오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가 그게 만약 끊기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에 쓰는 원유, 그러니까 하루에 쓰는 기름, 그러니까 이 원유 양이 200만 배럴 이상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네,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만. 네. 우리나라의 정유사의 생산 넓이는 거의 400만 배럴이고요. 예. 절반 정도인 200만 배럴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LCC가 100만 배럴짜리 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들이 한두 채 꼭꼭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네요. 여비로 또 이미 뭐 재고는 있습니다. 울산에 여수 재고는 있지만 이 배가 만약에 두세 척, 세네 척 계속 지연돼서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동남아나 남미에서 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 항로 개척이라는 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네. 너무 뭐 오버할 필요는 없고 저희는 적어도 한 달치의 원유, 저희가 써야 될 한 달치의 원유와 석유 제품은 재고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석유 사업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한 달치 원유나 휘발유는 있어도 그건 걱정 안 할 건데 뭐 사람 일은 모르니까 네. 만약에 뭐 그렇게 되면 뭐 한 달 이상 계속 사태가 지연되게 되면 저희가 좀 급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앞서 그 지도 보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수출되는 그 원유량이 뭐 이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쿠웨이트나 다른 나라 사우디 또 일부 있죠. 예.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일 평균 하루 전체적으로 이제 네. 뭔가 이제 물동량이라고 해야 될까 원유 물동량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원유 소비량이 1억 배럴 정도 보면 됩니다. 하루에. 네, 1억 하루에. 배럴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200만 배럴이니까 우리나라는 0.2% 정도 소비가 아하. 나가겠죠. 네, 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간단합니다. 네. 전 세계가 1억 배럴, 우리는 200만 배럴. 예. 근데 호르무즈 배는 2천만 배럴의 원유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20%인 거죠. 20%. 1억 배럴 중에 한 2천만 배럴이 매일 BD가 뭐의 약자냐면 배럴 퍼 데일래요. 하루에 쓰는 배럴. 네. 그 배럴도 좀 뭐 이런 얘기 좀 시간 관계 해도 좀 배럴 하면 뭐 이게 복잡하냐 하는데 리터로 왜 안 했냐 하는데 하여튼 배럴은 뭐냐 하면 옛날에 서부 영화나 이렇게 뭐 대항해 시대 보면 이렇게 불려갖고 나무로 된 뭐 이렇게 통 있잖아요. 네, 물도 네, 넣기도 하고 배럴, 뭐. 예. 예. 그게 1배럴이에요. 네. 근데 그게 리터로 153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153리터. 네. 158리터 정말 158리터. 네. 근데 158.3리터인데 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중형차 소나타 3번 기름 넣는 정도?
그게 요거라고 보시면 되죠. 158리터니까 53리터 정도가 휘발유 가솔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3번 정도 들어가는 뭐가 1배럴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제 뭐 뉴욕장이 쉬어놓으니까 이런 얘기도 좀 여유롭게 할 수가 있네요.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동시효과 또 이제 보자고 아, 예, 뭐 말하기 전에 막 그거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궁금해가지고 예. 우리 가다가 SK 주유소는 진짜 SK 기름이고 저 S오일 기름은 S오일 기름만 갖다 쓰는 거 맞습니까? 제가 다 맞히는 건 아니지만 제 근무 경험상 보면 지역별로 그 기름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차합니다. 그런 게 있죠. 예,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이나 현대오일뱅크의 지역이 다르고요. 네, 현대오일뱅크는 예를 들어 충남 서산 쪽에 예. 대천 쪽에 대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울산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기름 거기까지 물류상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면 여기서는 SK나 S오일이 대주고 어. 현대오일뱅크에 있는 SK나 S 청청도 쪽에 있는 건 이쪽에 대주면 서로 물류비를 아끼니까 예. 즉 똑같은 양으로서 주고받으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의 기름의 품질 되게 무수합니다.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정유 설비의 어떤 쉽게 말하면 타랑 설비라든가 설비들은 매우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수프림급의 원유 가솔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예, 저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질문하시니까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예. 그 고급 휘발유 비싸잖아요. 예, 예. 옥탄가 차이가 확실히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좋은 차는 꼭 그걸 넣어야 됩니까? 꼭 넣으실 필요는 없지만 뭐 여유가 있으시거나 그러면 좋겠죠. 왜냐하면 옥탄가라는 게 결국 이 가솔린의 폭발력을 의미합니다. 네. 차량 엔진의 순간적인 폭발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리터라도 폭발력이 더 세다는 건 힘이 더 좋아지는 건 맞죠. 예. 그러니까 비싼 거고요. 근데 이제 표준 레귤러를 넣으셔도 뭐 주행하는 데는 활이 불편함은 없으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979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보합권 예상되죠. 783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59,400원, SK하이닉스가 1.6%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5만 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0.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8만 9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7%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90만 9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0만 8천 원. KB금융, 네이버가 오늘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10만 6천 원, 25만 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2%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39만 2천 원, 에코프로비엠 0.2%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HLB가 1.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2,200원, 에코프로 0.2% 내림세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지금 호가에서 3%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26만 4천 원, 휴젤은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파마리서치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5만 7,500원, 펩트론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 리가켄바이오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 남았는데 자, 오늘 양시장은 일단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나타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매매 포지션을 취할지도 좀 궁금해지고 외국인도 좀 궁금하네요. 예, 그러네요. 예. 결국 이번 주에 3천원 못 가나 싶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아니 근데 저기 센터장님. 예. 이 지수 추종 ETF나 무슨 뭐 선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사실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뭐 개별 종목 개별 종목을 갖고 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매번 보면은 때만 되면은 연초가 됐건 뭐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증권사들이 또 지수 전망을 합니다. 예. 또 지수 전망을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시장 전반적인 힘을 또 가늠할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어느덧 3천 왔는데 네. 상상인에서는 지금 연말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기존에 5월 달 한 달 전에 왔을 때 저희 하반기 전망 지수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네. 밴드 상단은 2,960원을 말씀드렸어요. 글쎄요. 예. 이미 저희 거를 넘어섰죠. 터치했거나 넘어갔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고민에 빠진 거는 그러면 이거를 이 터치의 개념이나 이걸 어떻게 볼 거냐. 네. 근데
뭐 100% 아직 저희가 자료를 안 내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좀 토론을 하고 있고 하는데 잠정적인 결론은 상단을 많이 올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상단을. 그러니까 우리가 2,960에서 추가적으로 PBR 1.05배인 3,100까지 올릴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고민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보는 결국 3분기, 4분기 기업의 실적 추정치가 EPS와 BPS일 텐데 이 부분의 추정치가 상향될 거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수가 먼저 선행하면 이익이 후행해서 올라갑니다. 네.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 지수랑의 선행성이 증권시장의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올바르게 올라갔다면 보통 확률적으로 지수가 지금보다 10% 20% 올라갔다는 얘기는 저희가 본 시점에서의 상반기에서 본 하반기 이익이 10% 20%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선행성 때문에. 네. 근데 저희들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7월 9일에 뭐 관세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3분기,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나라 특히 수주인 반도체라든가 자동차의 이익이 저희 추정치보다 10% 20%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익은 좀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올라간 이유는 저희의 밸류업, 일부 뭐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뭐 배당을 오래 갖고 있던 분들에게 과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피 5,000포인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든요. 저도 동의하는데 다만 이게 이제 기업의 실적과는 좀 다른 문제니 주가가 지금보다 오른 거는 인정하지만 여기서 3천 이상 가려면 그거는 결국 실적에 대한 드라이버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 오히려 내년 중반 2분기, 3분기 이후의 실적을 본다면 그거는 뭐 좀 고민해 보겠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계속 미래를 땡겨온다는 것 자체도 궁색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올라갔으면 올해 하반기 실적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은 실적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추정치가 하향되지는 않겠지만 상향되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리고 특히 유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보다 더 낮아졌다면 뭐 좀 나아질 수는 있는데 저희 추정치로 유가는 조금 단기적으로 올라갔거든요. 74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기료나 원가 측면에서는 제조업체는 좀 좋은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판매가에 이전하기 전이니까 판가에. 그래서 저는 하반기 실적이 막 저희 추정치를 상향할 것 같지는 않아서 3,000포인트 내외가 아마 1차적인 저지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의 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이 협상을 좀 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가는 한 70달러 밑으로 다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65불에서 70불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원자재 쪽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금 가격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에 보면 온스당 3,400달러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금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시나요? 제가 또 저희 하우스 뷰를 꼭 말씀드려서 뭐 칭찬받으는 건 아닌데 잘 기억해보면 저희는 원자재 중에 금을 제일 좋게 봤어요. 올해 초부터. 잘 생각해 보시면 원유는 사지 말라고 얘기 드렸었던 거고 원유 선물은 사지 말자. 원유 선물은 사지 말자. ETF 원유 선물은 사지 말자. 그거는 사실은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 원유 수요라든가 경기상 유가가 연초에 74불이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면 그거보다 연말 유가는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랬고 구리 가격은 보합일 것이다. 중국의 그러니까 구리 수요는 중국과 건설 경기 두 개가 중요하다.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가 나오기 전까지, 넌 재건이 나왔으면 근데 그 재건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중국 그리고 건설 경기 모두 구리에게는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다. 그래서 근데 더 나빠질 건 없으니 구리는 보합이다. 근데 금은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금이 이미 많이 올랐던 상황이에요. 그래요. 근데 더 오른다는 게 좀 부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도 그래도 금은 올해 연초보다 연말까지 10에서 20% 더 오른다고 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화면을 잠깐 보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금을 지금도 올랐지만 오히려 유가 오른 거를 팔고 원유 선물을 갖고 계신 원유 선물을 팔고 금 선물을 사야 된다고 저는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도 지금도 된다. 그 생각 지금 보면 되게 허무맹랑한 생각 같지만 지금 제 가정이 맞다면 제네바에서 이란과 미국이 만날 가능성이 전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라면. 그렇다고 보면 유가는 조금 지금보다 더 안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금 가격은 더 오를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화면에 잠깐 보시면 지금 53년간 자산별 원평균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금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글씨가 작아서 죄송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중에 가장 큰 게 뭐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경기 침체,
그다음에 제롬 파월이 얘기했던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상으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지난 50년간 이러한 리스크가 있었을 때 어떤 자산이 많이 올랐나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연코 노란색인 금연물이 가장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장기 평균 수익률이 아니라 오른쪽 보시면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있을 때 미국의 채권보다도 오히려 금이 많이 죄송한데 올랐고. 개장하고 조금 더 예, 들어보도록 그러시죠. 예.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2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준틴스 데이로 휴장했고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1시까지 있었고요. 뭐 일단 전반적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불확실성 여전한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한 2주간의 시한을 더 준 상황이고 이 가운데 이 시기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 매수로 시장 하단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이었는데 오늘은 양시장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소폭 오름세입니다. 2,986, 코스닥 783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3% 올라갑니다. 59,400원, SK하이닉스도 1% 상승합니다. 지금 24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1,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 떨어집니다. 92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0.2% 상승세고 KB금융이 0.5% 올라갑니다. 10만 7,3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중이고요. 네이버가 1.3% 떨어집니다. 24만 8,500원, 기아가 소폭 하락으로 9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소폭 내림세로 38만 6,500원, 에코프로비엠 0.6% 떨어지고요. HLB도 2% 하락합니다. 에코프로 0.3% 하락으로 4만 1,15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0.3% 상승합니다. 27만 4,000원이고요. 휴젤은 약보합권으로 지금 7만 2,000원. 이 가운데 파마리서치가 많이 올라가네요. 2% 상승 46만 2,000원이고 펩트론 소폭 하락합니다. 클래시스 보합이고 리가켄바이오가 0.8% 하락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주, 전선주 흐름 좋습니다. 전선 쪽에서는 지금 대한전선이 5% 강세입니다. 16,840원이고요. LS 마린솔루션도 2% 상승 중입니다. 31,100원. 그리고 가운전선 1.4% 올라가고요. 대원전선도 2% 상승 중이고 일진전기도 1.6%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 쪽에서는 지금 우리기술이 6% 강세입니다. 4,690원 선이고요. 오르비텍도 8% 강세고 지금 위드텍 지금 상한가네요. 비트로테크 6% 강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떨어집니다. 우진엔텍이 7% 강세고요. 원전주 내에서도 종목별로 희비는 지금 보시다시피 엇갈리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오늘 항공주들 일부 종목이 올라가는데 AK홀딩스, 제주항공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나항공도 1% 상승 중이고 다만 종목별로 지금 보시다시피 흠조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주 볼게요. 지금 HJ중공업이 4% 강세고요. HD한국조선해양도 1.58% 올라갑니다. 다만 지금 삼성중공업은 2.5% 하락이고 HD현대미포는 1% 상승. 지금 종목별로 혼조세네요. 애플페이, 카카오뱅크 쪽 움직임이 좋은데 한국정보통신이 22% 급등 중이고요.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가 각각 3%, 2% 상승 중이고 이루온도 4% 강세입니다. 지금 전자결제 쪽에서 일부 종목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이 좋네요. 오늘 지금 아모레퍼시픽, 사실 어제장에서도 이제 아모레퍼시픽 흐름 좋았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이 5% 강세 14만 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5% 강세고 한국콜마 2% 상승 중이고요. 89,900원, 코스맥스도 4% 강세고 지금 마녀공장, 파마리서치, 한국화장품 제조 다 좋습니다. 토니모리도 4% 강세고 아모레퍼시픽 홀딩스도 3.5% 상승 중이고요. 실리콘투도 3% 강세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장품 쪽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네요.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84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96억 원, 165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372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1억 원, 2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정장 마감 대비로 4원 80전 하락하면서 1,375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 지수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지금 어느 네. 정도 보합권 숨고르기 정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일부 쉬었던 섹터가 다시 좀 힘을 내주네요. 화장품 쪽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때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방송이나 또 시황에서 늘 하는 얘기가 숨고르기 내지는 속도 조절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보자. 지금 센터장님 지금 매번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수급을 체크합니다만 벌써 이번 랠리가 되면서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하는 이 구도가 벌써 한 일주일 넘게 되고 있잖아요. 네. 통상 이럴 때 개인들이 이렇게 오파를 뜯으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저 밑에 깔아놨다가 사지는 겁니까? 보통. 깔아놓고 사는 경우는 아닐 것 같아요. 저 개인 지금 이거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매수 긍정적인 매수 보고 있거든요. 하고 있다. 물론 그러니까 전강 후약이냐 아니면 전략 후강이가 중요한 거겠죠. 네. 네. 근데 최근에 물론 그 강도는 약해졌을 겁니다. 강도. 6월 3일 대선 이후에 봤던 그 네. 다음 주 랠리, 그 다음 주에 2주 전에 랠리랑은 좀 달랐겠죠. 네. 그때는 깔아놓는다 상상도 못하는 거고 호가를 올리면서 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외국인도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팔았던 건데 사실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본 거는 미국의 장애질이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네? 미국의 시장의 장애질, 그러니까, 장애- 어떤 미국의 장애질이? 지수 흐름이라든가 예. 미국도 정강후약이 은근히 많거든요. 네.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미국이 원래 강하게 가려면 맥은 20% 세븐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야 되고 네. 예. 결국 IT 기업들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애플이라든가 하다못해 지는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저희들이 동학개미 얘기가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미국의 어떤 지난 2년간 미장만 봐왔잖아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지난 30년간을 가만 보시면 S&P 500도 보시면 2년, 3년간 그냥 보합인 해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냉정히 한번 그렇죠. 지수를 30년간을 쭉 네. 펼쳐보시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 선도적인 어드밴스가 되면 많이 오르고 그게 아니면 좀 쉬는 게 미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픈 AI의 문제는 딥시크로 여러 가지로 갈등이 빚어진 거고요, 중국에. 그리고 양자 컴퓨팅은 중국이 더 앞서 있어요. 로보틱스도 중국이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전기차 테슬라도 오히려 BYD가 유럽에 더 많이 테슬라보다 팔리고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IT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주가가 더 갈 만한 요인이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의 네. 기술도 높아진다는 게 자꾸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여기서 정권도 바뀐 마당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코리아 밸류업을 위한 배당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 정책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하면 저는 일정 부분에 이 동학개미로 다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서학개미가 아니라 그쪽이 미국의 어떤 미장에 대한 실망으로 저희 쪽에 올라와서 코리아 레벨업이 아마 내년 내후년에 가능성도 있다고는 봐요. 네. 근데 물론 그러려면 선제 조건은 기업의 체질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긴 하겠지만 근데 일부 기업들에게는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동학개미나 아니면 한국 증시를 봤을 때 저는 앞으로는 향후 2년간은 오히려 중국이나 한국 같은 미국이 아닌 기업들의 주가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테크 지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센터장님, 그냥 여의도에서 한번 그런 캠페인이라기보다는 한번 지혜를 한번 모아보시죠. 예. 일단 저는 개미라는 용어 듣기 싫고요.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가 맞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 개미라고 얘기해왔고 슈퍼 개미라고 하기도 하고 특히 저는 동학 개미 저 용어 참 싫어하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020년에서 2021년 여름까지 엄청난 장을 만들었던 게 그 당시 그래요. 그냥 표현해서 알아듣기가 서로 편하니까 동학 개미 미국 가면 서학 개미 합니다만 그거였습니다만 그 장에서 이렇게 번 사람보다도 그 장으로 인해 뒤늦게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게 현실이고 예,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동학이 안 좋았잖아요. 통합운동. 동학의 의미는 저도 뭐 종교적으로 아니 저 모르겠지만, 예. 동학 게임 자꾸 이제 전투 개념으로 칠 것 같으면 결국 마지막 그 우금치 전투에서 몰살할 때까지 그런 식이라서 느낌이 안 좋아요. 느낌이 안 좋아서 저거 좀 다른 표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오. 예, 그러니까. 네. 개인 그런 거 투자를 하라고 해서- 상상인 정권 아닙니까? 그런 거 아, 상상하라고. 상상. 네.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를 주셔서 제가 계속 방송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근데 저는 지수 밴드를 더 잘 예측하는 거 하면서 부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업으로. 아니 미국 장의 질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미 3천을 갖다가 근접했는데도 불구하고 2,960으로 제시했던 지수도 예, 예. 그다지 올리고 싶지 않다 하시는 말씀은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지금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대립이 되시는 뷰란 말이죠. 예, 예.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이제 이건희 대표는 이게 무슨 돈일까요? 했더니만 강남 3구에서 강남 3구에 촉 좋은 분들이 벌써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미 땡기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고 네. 이제 코스피가 3천을 넘으면 이제 그때 가면은 이제 큰 손의 반대 개념 조막손도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예, 예. 그러다 보면 자칫 그때 가서 설거지 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예, 예. 뭐 이런 뷰였습니다만 지금 그 미리 개인들 중에서도 미리 움직이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은 그분들하고는 이제 뷰가 이제 엇갈리고 있으니까 배팅이신 거예요, 센터장님도. 네. 지금 이거 뭔가를 믿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사는 거지. 지금 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외인들 매물을 다 받아내고 네. 바깥에서 들려오는 저 악재를 갖다가 견뎌내고 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디를 보나 미국을 보나 우리를 보나 과매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는 거는 뭘 보고 저렇게 살까 싶기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추정했던 거는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이었죠.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 PBR 0.1배, 0.2배. 네. 저희도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PBR 0. 지금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 중에 PBR이 0.5배가 안 되는 기업이 이미 절반 정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이 난센스인 건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업이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뭐 좀 주요했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YTD로 올해 연초 이후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장 많이 올랐지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은 제일 안 좋았어요. 그랬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등 그리고 정권이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지난 12월 3일 사태 이후로 뭔가 좀 혼란스러운 게 좀 네. 매듭졌다는 그런 부분들. 근데 제 말은 이제 그런 거죠. 저희들이 물론 어닝을 너무 추종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개인께서.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닝에 대한 추정을 해야 되고 네. 그 어닝이 어떤 의미인가는 중요하잖아요. 좀 아카데미가 말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다 좋은데 밸류업이 될 수도 있고 지수가 선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3,500까지 가려면 이익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랠리에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잖아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나 뭐 반도체라든가 조선, 휴대폰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에요. 냉정히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3,500까지 가려면 추가적인 동의는 결국은 기업 실적인데 그게 아니라면 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들은 그거를 조금 의구심이 있는 거였고 그래서 지금 랠리까지는 그럴 수 있고 또 일정 부분 오버슈팅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 말은 여기서 3,500까지 바로 가서 레벨업을 하기 위한 올해 연내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올해 연내 아니면 더 빠르면 8월, 9월에 3,500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3,300 이렇게.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그동안 저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지만 앞으로 더 올라가려면 뭔가 기업의 어닝이 이 어닝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또 늘어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추가적인 기대감도 또 있어야 되고. 예. 예. 근데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시장이라는 게 어떤 뉴스에 반응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할 시간이 필요할 거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지수가 다시 2,500에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2,800, 900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에너지를 응축하고 지금 말씀드린 중국의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혹시 우크라이나가 재건될 것인가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어서 뭐 그다음에 미국이 관세를 전격적으로 좀 더 협상이 잘 되면 네. 그때 어닝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빨리 반영하겠죠? 네. 그럼 9월, 10월부터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닝을 올릴 만한 이벤트나 사건을 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 에너지를 응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금 선물 저희 또 그 얘기를 더 들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금에 대한 뷰에 대해서 일단은 지난번에도 좀 비싸다고 생각할 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말씀 주셨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예. 지금 그 마저 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막대 그래프 보시면 결국은 지금 이 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은 산업용 수요가 거의 없어요. 악세사리 때문에 올라가는 수요는 10%도 안 됩니다. 네. 어떤 투기적 수요라는 거고 투기적 수요는 결국은 자산의 대체성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안 보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정책 불확실성이 많았을 때 채권이 12% 올랐지만 오히려 금은 17% 올랐다는 거죠. 이 정책 불확실성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50년간. 그리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있을 때도 미국의 장기 채권이나 지수보다 당연히 금이 많이 올랐을 거고. 노란색, 예. 그다음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에 있는 시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중기 채권이 9% 오를 때 금은 29% 오른 거죠. 그리고 네, 달러도 네,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미국이 앞서 있는 문제들, 네.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이슈,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지난 50년간 금이 채권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채권이 미국의 장기채 10년물이 안전하다 보지만 그건 안전한 거지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올랐던 것도 이게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를 가만 보시면 역사적 금 가격 흐름인데 자 이제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난 여기서 보면 이제 글씨가 안 보이시니까 제가 다음엔 그래프를 좀 더 크게 만들 텐데 네. 죄송합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 뭐 2차 오일 쇼크, 이라크 전쟁 그런 것이 있었던 사건을 그 D-Day로 보고 네. 그 사건 이후 금이 얼마나 올랐는 걸 다 조사해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건에 뭐 코로나, 그 다음에 9.11 테러까지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점선 같은 경우는 뭐냐면 2차 오일 쇼크 때는 쇼크가 있기 전에 금 가격이 100이면 2배 반 이상 올랐다. 그렇게 그런 그래프인데 그때는 70년대기 때문에 금 가격이 3만 원이고 예, 2만 원이라서 예. 몰랐지만 그 2만 원이 3만 원이 된 거고 4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얼마 정도 빨간 올랐냐면 선이 지금이죠. 지금은 2배 된 겁니다. 딱. 어느 거? 노란색. 노란색. 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네, 봤을 때 네, 네. 100으로 봤을 때 딱 한 배만 오른 거죠. 100이 200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 있는 일부 지표보다 오른 건 많죠. 9.11 테러라든가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금이 더 오른 건 맞습니다만 지금 과거에 두 번의 어떤 오일 쇼크라든가 지금 보셨던 뭐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덜 오른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벤트도 어떻게 보면 오일 쇼크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2차 집권과 그다음에 이란의 핵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그 어느 때보다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불확실성이 많이 난 시대잖아요, 지금이. 네. 그러니까 금 가격이 내려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금이 조금 더 불확실성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센터장님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긴 한데 아니 근데 우리 이거 너무 연준하고 파월 회장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FOMC 한 1분 정도는 그래도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관심도 아니요, 관심 저는 그런 꺼도 뜻은 됩니까? 아니고 이제 예. 시장의 영향력이 낮아진 건 맞지만 맞다. 예, 주인공이 이제 트럼프를 바뀌어서 그런 거죠. 자꾸 주인공. 몸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네. 사실은 제롬 파월의 말에 코멘트는 좀 100% 동의하는 게 지금의 금리를 동결하고 하반기에 두 번의 인상의 기회를 남겨뒀지만 예. 인하의 기회를 예. 남겨뒀지만 여전히 인하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워한다는 건 느껴졌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 느낄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멍청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관세가 아직 안 끝나고 관세로 인해서 최근에 미국의 롱비치라든가 로스앤젤레스 항구, 뉴욕 항구 모두 물동량이 물동량이 급격히 줄었어요. 줄었더라고요. 10에서 20%씩. 예. 그 얘기는 뭔가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는 맞아요. 거고. 근데 수입된 거는 물가가 오르는 제품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리를 쉽게 낮추면 안 되는 상황도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멘트는 코멘트대로 합리적이었고 그리고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여전히 그냥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시장에 크게 뭐 하상의 상승은 아니겠지만 제롬 파월의 차분한 대응은 좋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고요. 또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매주 11시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대응 전략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코스피 오늘도 3,000포인트 도전합니다만 지금 지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0.2% 정도 오르면서 2,983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0.4% 오름세입니다. 785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2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19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닥 역시 좀 시장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22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4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82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 보시죠. 오늘은 화장품과 은행, 전기 유틸리티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건강관리 기술, 소프트웨어, 비철금속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원전주가 전 거래일에 이어서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초 상업용 원전 고리 1호기의 해체 승인 심사가 다음 주 중에 마무리되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로 원전 해체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주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위드텍이 10.9% 오르며 9,860원대, 대창솔루션이 10%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오르비텍도 7.1% 오름세로 거래가는 4,215원입니다. 다만 비츠로테크와 우리기술은 하락 전환됐습니다. 비츠로테크가 0.4%, 우리기술은 5.1%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가 오름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 수소차 보급 확대에 대비해서 수소차용 수소 수급을 점검하면서 관련주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 하반기부터 미국 현지 법인 수주 연료전지를 제작하고 판매하면서 실적 개선을 시도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2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3%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23,850원 나타내고 있고요. 대창솔루션이 10.1% 오름세, S퓨얼셀도 17.3% 급등합니다. 거래가는 13,420원. 범한퓨얼셀이 13% 가까이 상승세 시현하면서 거래가 22,200원이고요. 시노펙스도 1.9%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섹터가 상승합니다. KBT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수출액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업황이 좋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수 예비 입찰이 전 거래일에 마감된 가운데 인수전이 흥행하면서 제 몸값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이에 14.2% 오름세입니다. 17,9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바른손은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1,410원 기록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8% 가까이 오르며 63,900원, NFC도 11% 가까이 급등하며 거래가 1060원 나타내고 있고요. 토니모리도 14%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2,2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은행 관련주 카카오뱅크가 섹터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가 획득은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계 은행이 태국에서 철수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서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카카오뱅크가 오늘장에서 8.9%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3550원이고요. 그밖에 드림시큐리티가 0.3%대 오름세, KG모빌리언스는 1%가량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5,760원입니다. 예스24가 2.2% 오름세로 4,325원 가리키고 있고요. 반면에 KG이니시스는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7% 내림세 보여줍니다.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수가 상승합니다. 동학개미의 힘으로 오늘도 3,000선에 근접할 정도로 상승세 만들어낼 수 있을지 수급 상황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스트레스 DSR 등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을 들썩이게 하는 요인이 많은 상황이죠. 또 매매가와 복병이 등장해 분양가도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복병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시와 경제 송성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송 대표님. 네. 네. 해외 부동산 시장 네? 살펴보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 뉴욕도 갔다 오고 네덜란드도 갔다 오고 아, 그래요? 스위스도 갔다 오고 비싼데 있습니다. 다 다녀오셨더라고요. 뭐 많은 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많은 걸 경험하고 네. 어디가 분위기가 활기는 어디가 좋던가요? 활력 측면에서. 뭐 뉴욕 같은 경우가 가장 활력이 있던데요. 제일 그래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요즘 근무 시간 줄인다 얘기 많은데 거기는 제가 저녁에 한 11시 정도 뭐 좀 먹으러 나갔는데 사무실 불들이 켜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뭐 격차 같은 게 좀 발생되는 이유들을 좀 경험하고 왔습니다. 네. 이야, 의외인데요. 뉴욕, 미국에서 11시인데도 훤하고 다들 가게가 네, 우리 요즘 한 8시, 9시 되면 컴컴해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도시 가면 겁나는데 길 걷기도. 아니 지금 아파트 값이 이거 서울 얘기입니다. 네. 항상 이거 구분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지방에 계신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은 이거 어느 나라 얘기야 싶으실 텐데 네. 대한민국 서울 얘기입니다. 네.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네. 뭐 지금 20주 연속으로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요? 네, 저 뭐 한 주 비워놓고 이제 해외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20주 연속이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뭐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봤는데 지금 서울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0.36%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경기 대비했을 때 한 10배가 높게 올라간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 얘기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다른 지역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 그중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보면은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됐고요. 예. 또 거기에 스트레스 DSR을 이제 7월부터 도입한다라고 하니까 뭐 얼마 전에 제가 그 방송 때도 얘기했었는데 이거 뭐 오픈런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진짜 뭐 콘서트장 표 구입하는 것만큼 지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만큼 막차 수요들이 일시적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우리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얘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시기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래도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금리라는 거는 굉장히 큰 변수인데 올 하반기 안에는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수치로 반영이 됐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0.36%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 압도적으로 이제 그래프가 올라간 전국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들, 그곳을 좀 벗어난 지금 뭐 그 마포라든지 뭐 성동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도 우리가 뭐 저도 뭐 목격을 했는데 계약하기 바로 직전에 뭐 하루 만에 뭐 한 1억이나 3억을 그냥 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그래요? 예,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물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들이 지금 수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마포, 용산, 성동 이쪽에 보면 네. 이제 한강변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지금 오름세가 굉장히 뚜렷한데 이게 보니까 과거 2020년부터 21년까지의 급등기 당시 고점을 네. 넘어선 상태. 그럼 이제 과열이다라는 건데 뭐 어떤 이거 과열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긴 있을까요? 우선 그 이제 정책적으로 예. 이 규제를 뭐 계속 한다고 해서 집값을 잡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네.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부동산 우리나라의 그 자산 그 총액을 보니까 그 뭐 실제 거래되는 거는 그거보다 더 높을 것 같은데 금액 자체 자산 규모가 한 1경 6천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참여를 하기에는 뭐 필지에 대한 수, 그다음에 거래에 대한 주체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무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리 그 무게를 컨트롤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심리적인 기대가 굉장히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굉장히 그 단순한 논리이기도 한데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은 집값이 오른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 그러니까 집단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그런 것들도 가격에 좀 불을 좀 붙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보를 좀 예측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가격들을 뭐 완벽하게 컨트롤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다만 이제 그 가격의 그 높낮이 정도는 조절하는 수준인 거지 그 방향성을 완전히 꺾는 그런 것들은 힘들 것 같고요. 특히나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측면인데 지금 강남 11개구 3.3제곱미터죠. 그러니까 한 평당 평균 가격이 한 5,500만 원을 넘어섰고요. 강북도 지금 한 3,300만 원 정도 넘어선 그런 수준입니다. 한강이 주도를 하고 있고 앞서서도 뭐 이제 해외 얘기를 하셨는데 이 우리나라만의 이런 한강의 문제가 아니라 강 조망이 있는 곳들은 뭐 조망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라든지 또 도시 계획상 가장 핵심 축이기 때문에 그 네. 중심으로 해서 뭐 자전거 도로라든지 또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성이 되고 업무, 주거, 상업들이 결집된 지역들이 강을 주변으로 해서 항상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한강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우선순위가 되는 입지, 그리고 똘똘한 입지, 똘똘한 뭐 한 채가 집중되는 지역들이 이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가격들을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날 때마다 뭐 방송에서나 뭐 어디서나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하는데 송 대표님. 네. 그냥 대책도 마땅한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 꼭 대책을 내야 됩니까? 아니 나는 한강 보며 살래 하시는 분들은 형편이 되니까 그 비싼 돈을 주고도 맞아요. 그냥 깔아놓고 거기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그렇게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네. 왜 꼭 대책을 세워서 집값 떨어지지도 않는 집값을 떨어뜨리겠다고 매번 하는지. 그러니까 오르는 게 그렇게 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 네. 그 오르는 걸 갖다가 감사하고도 살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살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그게 이제 미국 갔다 오고 나서 그런 글을 썼는데 예. 뉴욕에는 네.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없다라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세계 1등 도시에도 없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규제책으로 하면서 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이제 도시의 경쟁력을 올리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자산 맞아요.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뭐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뭐 도시의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학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무조건 가격 통제에 좀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뭘 하려고 하시는 것들 하려고 하는 게 자체가 좀 그래요. 무슨 뭐 선출직이 됐건 임명직이 됐건 이 권한이 있으면은 자꾸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 근데 아까 그 오프닝에서 복병 하셨는데 아니 이게 분양가가 뛰는 이유 중에 하는 게 분양가고 매매가 뛰는 것 중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환경적인 부분들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한 10% 미만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의무화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에너지는 최대한 줄여가면서 효율성을 좀 높여가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는 좀 한계가 좀 있어요. 다른 뭐 동남아처럼 뭐 일조량이 좀 풍부하거나 뭐 풍력이 발달되거나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뭐 산간 지방으로 예, 많이 예.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늦게 도입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방향성들은 환경적인 부분들, 에너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접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매매 가격이 앞서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만들어진 상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한다라는 건 앞으로 만들어질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의무를 부여를 하게 되고 이런 의무가 부여하게 된다라면은 분양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좀 걱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역시 공급에 대한 그 물량들 조절하는 데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큰 복병을 만난 것 같은데요.
지금 신축 주택을 짓게 된다라면은 이제 에너지에 대한 그 성능 기준이나 시방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성능 기준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그 소요되는 양을 최대한 줄여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좀 충당을 해라라는 거죠. 뭐 태양열 같은 것도, 태양광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하고 들어오는 온기하고 나가는 온기하고의 그 최대한 가둬두면서 온실을 배출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줄이라고 하는 거고, 뭐 창이나 단열재 같은 그 성능도 올려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라. 그럼 아무래도 좀 따뜻해지겠죠. 근데 저런 기능들이 있는 건 좋은데 그 말을 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노트북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방송 장비 같은 경우도 성능이 좋고 기능이 좋으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 당연하죠. 비싼 것들을 건축물에 올리게 된다라면 그 건축물의 분양 가격들, 비용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분양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가뜩이나 이거 분양가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도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는데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새롭게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주택시장이 이런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는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 환경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네.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권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은 뭐 서울의 뭐 가로수길, 네. 그 신사동 쪽이죠. 그쪽도 그렇고 압구정 쪽도 그렇고 보면은 1층인데도 임대라고 크게 붙어 있는 네. 경우가 꽤 많아요. 공실률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느 정도예요, 지금? 지금 뭐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상권 뭐 10곳 중에 한 4곳 정도가 공실이라고 하고요. 예, 공실률이 한 41% 정도 와. 된다고 합니다. 가로수길이 그 정도까지 예. 예. 우리가 근데 임대료가 높은 지역들 보면 강남하고 청담동 그리고 홍대 이런 곳들이 네. 임대료가 높거든요. 거기도 지금 한 10% 중후반 정도 되는데 한 2배 정도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실률에 대한 추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갈 때 밤길 깜깜하면 무섭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예, 뭐 유령거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이정민 앵커께서는 그쪽 근처에서 사업도 개인적으로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활발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대비했을 때 그 길이 지금은 뭐 밤만 되면은 웬만하면 뭐 다 꺼지는 그런 환경 정도. 그나마 세로수길 그다음에 뭐 세로수길. 예, 그 안쪽으로. 가로. 우리가 네. 가로수 하면 거기 이제 가로나무들 있잖아요. 그거 안쪽으로 해서 세로수길이고. 메인 안쪽으로. 예, 그 네. 밑으로 보면은 뭐 나로수길, 다로수길도 있습니다. 네이밍을 연결하는 곳들. 뭐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나로수길 조금, 했으면 너로수길 해야지. 나와 너지 뭐 또 덥니까? 이제 가나다로 넘어가는 거고 가나다라? 거기는 가로 세로를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요? 뭐 네이밍해서 연결성을 주면서 상권이 좀 확장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연결들 하는데 요즘 뭐 무슨 길 많이 하는데 원래 가로수길이 거의 태동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상권의 대표 지역이라고 불리웠는데 지금 한 40% 정도의 공실률이라고 하면은 진짜 뭐 한 집 건너 한 집 예. 문 닫는 그런 수준이니까 굉장히 좀 침체된 상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다음번에 또 가로수길 얘기할 일 있을 때는 그때 이정민 앵커가 무슨 사업 했는지도 알려주세요. 오늘은 까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To be continued. 아니 그래서 이제 네.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이 상권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바닥이고 좋아질 거다라고 네. 보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부동산 경기가 지금 뭐 지역별로 양극화도 굉장히 네. 뚜렷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 갖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떤 플랜을 세워야 될지도 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상권이 침체가 된다라는 거는 그 지역의 어떤 소비가 줄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침체된 국면에서는 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그 소위 예전에는 똘똘한 뭐 그 꼬마 건물 같은 경우를 갖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권이 침체됐을 때는 이런 건물의 투자 뭐 이런 매력도가 굉장히 줄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꼬마 빌딩을 갖는 게 유행이었다. 그리고 건물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얘기들 했었는데 지금은 건물주 위에 또 대장주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건물보다는
자산 가치가 높은 주택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침체된 국면들이 단순히 소비와 온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큰 트렌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예, 네, 또 이렇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전화 연결로라도 이제 뵙게 되네요. 아니 근데 네, 왜 응원입니다. 전화가 자꾸 연결됐다 끊겼다 했다고 우리 제작진이 얘기하죠. 또 그 사이에 때 매매하셨구나. 그죠? 그건 이거 그 전파의 간섭이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부담 없이 그래요? 예. 잘 네.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지금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합니다만 지금 개장 직후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어제 미국 시장 휴장이었고요. 근데 유럽 분위기 별로 안 좋았고 거기서 국내 증시가 연결되다 보니까 일단 국내 모멘텀은 이상 없다. 특히 어제 발표됐던 소비 쿠폰과 관련된 쪽에서 시장의 기대감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오늘 장 초반에 지금 9시 반까지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랐다 내렸다 거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 뚜렷하게 밀릴 만한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막 3천선 위로 올라갈 만한 힘도 아직 없는 쪽에서 섹터가 강한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수급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쪽에서는 여전히 아직 그렇게 크게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쪽들은 딱 종목 하나만 보입니다. SK 하이닉스만 관여돼 있는 그래요? 모습들이고, 예, 나머지들은 여전히 시장에선 그렇게 눈치 보기가 좀 큰 상황 쪽에서 섹터 플레이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섹터 플레이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사이클이 좀 짧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 게 어제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좀 쉬어가고 오늘은 화장품 쪽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화장품, 예, 네. 화장품과 로봇이 오늘은 주도를 하고 있는 아주 요상한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단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이제 나올 때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지난번에 잘 나왔다. 이거 여전히 연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좀 중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외국인들 관광객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작은 ODM 업체부터 오늘은 시장에서 강하게 고려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쪽은 모르겠습니다. 뚜렷하게 뭐가 호재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순환매 이쪽도 한번 돌아가야지라고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매수자가 좀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그밖에 섹터 쪽에서는 오늘 또 영화 관련된 쪽이라든가 이제 면세 쪽들 이쪽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약간 지금 소비 쿠폰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섹터들 여행까지도 강하네요. 이런 섹터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얘기도 있네요. 7월부터 이제 중국 관광객들의 이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질 거란 기대감에 또 중국 소비 관련주 상승하고 있다는데 네. 중국 소비 관련주라 어떤 종목 우리가 좀 주목하면 될까요? 네, 이쪽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서울 시내에 가게 되면 예전에 보던 그 깃발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네, 그게 생각보다 깃발에 밀려서 끌려다니는 분위기가 되는데요, 흑인들이요. 예,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이게 앞으로 더 무비자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다 아는 섹터들이죠. 면세부터 여행 그리고 또 화장품, 임용기기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개인적으로는 호텔 쪽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건설 경기도 그렇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호텔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세팅을 됐거나 아니면 좀 건설을 해놓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가면 좀 묵어야 될 호텔 좀 급이 있는 데가 별로 없다 이런 불만이 많고 거의 부킹은 다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객단가가 올라가고 게다가 예약이 올라오다 보니까 P와 Q가 다 좋아지는 구간이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항상 사고 싶으면 주가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일단 이왕이면 조금 시장이 수단배 돌 때 약간 소외될 때 또 자리를 찾아서 매매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텔 관련주를 하셨는데 신라 호텔 말고 호텔 관련주가 뭐가 있습니까? 없죠? 하하, 김 대표님 당황하셨군요. 아니, 공교롭게 지금 전화 연결이 좀 전화 연결이 또 끊어진 것 끊겼어요? 같습니다. 끊긴 것 전파 같습니다. 간섭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자, 뭐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고 참 이런 시장에서 이제 앞서 섹터 플레이, 뭐 지수보다는 이제 sek터 간에 지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호텔, 뭐 호텔이란다, 화장품 가고 있고 은행주 가는데, 야 이렇게 가면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겠네요. 길목 지키게 하지 않는 이상 수익 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가로수길에서 공실률이 40%라는데도 주식은 갑니다. 맞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